자존감 수업 윤홍균 파트 2.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1.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성장 소설에는 어김없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유가 뭘까? 사춘기가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라서가 아니다. 성장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자존감을 갖추면 사랑부터 찾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랑에 대한 능력부터 의심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이 사랑 고민 상담자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자존감 문제에 봉착한다. 역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사랑도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의 속마음.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다. 멀쩡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건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사소한 핑계를 대며 퇴짜를 놓기 일쑤다. 속내가 궁금해. 말은 그렇게 해도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떠보면 진심으로 정색을 한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놀랍게도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강렬히 원하면서도 기피한다. 연애를 할 때조차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자신이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한 사람과 오래 사귈 수 있는지 자신 없어 한다. 자신은 연애 불능자라고 단정하고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도 말한다. 그러니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평생 외로울 것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또 사랑을 갈망한다. 사랑을 놓친 후 찾아오는 자기 비하.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대시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겉으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등 좋은 말로 거절하지만 마음 안에는 내 성격을 알면 떠나갈 게 뻔해.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질려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무척 안타깝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은 망상에 가까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든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에 겸손하거나 착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본인이 후회가 늘어간다. 그냥 지난번 사귀던 사람하고 쭉 가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흐른 시간만큼 나이도 먹었지만 떨어진 자존감만 그대로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이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후회하면서도 자신이 사랑 부적격자라고 믿는 데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자기 비하는 더욱 견고해진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극이다. 기초 믿음의 부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신뢰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제각각 독립적인 존재지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팀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승객은 기관사를 믿어야 몸을 맡기고 여행할 수 있다. 이 기관사가 운전면허는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편안하게 여행하지 못한다. 이렇듯 누군가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기초 믿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갖는 기초 믿음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다. 아기에게는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왜 이렇게 칭얼대서 나를 힘들게 하니? 라며 짜증을 부리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최초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 엄마의 거부로 인해 아이는 자꾸 배가 고파지는 나는 이상한 존재, 세상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기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의 사랑과 양육 방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 대한 기초 믿음이 형성되었으나 그 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깨져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불신은 인간관계도 망친다.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 라는 의심을 품기 때문이다. 기혼자의 경우 자기 불신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발전한다.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성적 능력을 상실했거나 다른 콤플렉스가 있어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에도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 아내 또는 남편이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마음 상태는 못 보고 상대를 탓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겉으로는 상대를 사랑해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나쁜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나 제비족의 꿰매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모님들의 저변에도 이런 문제가 숨어 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떠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이별을 감수하지 못한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별이 두려워서 만남을 지속하는 셈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기.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다. 단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쓸모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보면 된다. 정말 부모님의 갈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인지, 성격은 어떻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탐색해봐야 한다. 방법은 쉽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장단점을 적어보면 된다. 특히 대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지, 어떤 점을 믿지 못하는지 마음속에서 꺼내 바라보자.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감정이다. 원한다고 억지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외친들 사랑이 갑자기 솟아날 일 없다. 따라서 당장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하나도 없다면 남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 그것이
설령 타인의 오해이거나 드러난 겉모습에 불과할지라도 누군가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자. 이런 행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집이 어딘지, 무엇을 했는지 등 사소한 관심이 번져 존경과 사랑이 싹튼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으로 재미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니 말이다. 나를 아는 만큼 사랑 능력도 커진다. 2. 자신의 가치를 보장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퍽 불쾌한 기분이 든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쌍둥이 형제와 꼭 붙어 다니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야단맞는 느낌이고 매사 비관적이 된다. 반면 자신을 사랑한다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혼자 길을 걸어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 외로움이 느껴져도 많이 괴롭지 않고 방황할 때도 사랑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외톨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 자신감이 타인과 있을 때 생기는 불안감을 없애준다. 그리고 자신감이 매력으로 작용해서 주변에서 인기도 얻는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나도 내가 몹시 싫었던 때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무기력증에 빠졌다.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고 식욕도 없고 만사에 흥미를 잃었다. 씻지도 않고 겨우 학교에 가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었다. 평소 모범생으로만 살아온지라 스스로도 이런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놀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친구들은 밤새 공부를 하고 와 낮에 조는 거라고 속닥였지만 나는 굳이 그게 아니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누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당연히 가족들도 모르는 듯했다. 형이 입시를 앞둬 막내도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 뭐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나? 하면서 점점 냉소적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잠깐 따라 나오라고 했다. 그러곤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으로 나를 데려갔다.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아무거나 다 사. 늘 그렇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책장을 여기저기 둘러보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책을 골랐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글에 눈이 꽂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운이 생기면 그 책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그때 무기력에 시달리던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있다. 바로 나 스스로 내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의지도 없고 승부욕도 사라진 내가 싫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성적이 떨어졌거나 가족과 불화가 있는 거라면 낫겠는데 나란 존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괴로웠다. 책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17살 고등학생인 내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관한 글은 적잖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처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중에 혼란에 빠질 때마다 용기를 얻었다. 지금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는 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다. 아무리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는 단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술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벗어날 때도 그랬다. 분위기를 맞추거나 아이템을 모으는 것보다 내 인생을 챙기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른 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괴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나는 이들에게 유난히 신경이 쓰인다. 아마 지독하게 알았던 경험 때문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면 20대에도 나는 무기력하거나 게을러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게으른 구석이 있었고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추측건대 매사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데다 부지런히 움직일 때 느껴지는 흥분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싫어지는 감정은 대학에 가서도 나를 괴롭혔다. 의과대학에는 멋진 아이들이 투성이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머리도 좋고 술도 잘 먹고 성실하기까지 한지 나와 심하게 비교가 됐다. 도대체 나는 왜 저들처럼 세련되지 못했을까? 왜 난 한 번에 외우지 못할까? 하는 열등감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다른 길을 택한 친구들은 군대에 가 있거나 고시촌에서 힘들게 살며 나를 부러워했다. 그런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놔봤자 공감해주지 못할 것이 뻔했다. 무엇보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들에게 이해해달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무는 방법으로 그 시절을 견뎠다. 돌아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감정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문제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연인에게 무관심하면서 행복하기는 어렵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 중 미운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불편해진다. 부부간의 무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그 싫어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떻겠는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잠자는 모든 순간 싫은 나와 마주해야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하니까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 있다. 무기력한 내가 싫고 키가 작은 내가 싫고 성격이 모난 나에게 화가 난다. 그럴 때마다 서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내 등에 업혀서 하루 종일 나를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어떻겠는가? 어떤 장치가 귀에 꽂혀 속삭이듯 너는 못났어, 너는 남들보다 무능해 라고 세뇌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자신을 미워하면 그게 안 된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인다. 숱한 비교와 비난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자꾸 생각이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기 쉽다. 이에 반해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인생은 상당히 수월해진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서도 마치 둘인 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진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을 되짚어보며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근심과 불안에 빠질 일이 없다. 물론 자신을 사랑해도 괴로운 일은 생긴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연인과 이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세운다.
평소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빨리 면역력을 회복하는 이치와 같다. 마치 기운을 북돋우고 위로해주는 친구를 곁에 둔 거나 진배 없다. 내가 곧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이다.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 혹자는 그러면 너무 자기 안위에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물을지 모른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었거나 억압해왔다면 더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다. 투사해도 괜찮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자기 안위에 빠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다. 그 덕에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때로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우린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까.